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단체 급식의 급식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 저희 통상적으로 급식 관리라고 하는데요.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때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영양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급식 관리자로 일을 하신다면은 그 일하는 과정을 여기 책 한 권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기출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도 너무 많이 넣어놨고 제가 내용 자체를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셨을 때 뭐 식품학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확실하게 하나로 구분된 과목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 다 단체 급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급식 경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체 급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범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그 대신에 아주 문제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던 분들도 저랑 강의하면서 차례대로 따라오시면은 문제 다 맞추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급식의 특징 한 4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급식은 범위는 넓고 문제는 어렵지가 않다. 그 대신에 영양사가 하루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과정을 다 담았어요. 영양사에 보통 일하는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데 주기가 하루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날 출근해가지고 메뉴 짜고 발주하고 급식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관리까지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단체급식 문제가 이론 문제에서 완전 실무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양사로 일하셨던 분들은 문제를 풀면 너무 잘 푸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예비 영양사시니까는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남자 1900B형의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하루에 몇 번 섭취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예전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1800B 환자는 도대체 하루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몇 번을 섭취하면 되느냐? 정답 4회라고 나왔는데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메뉴를 짜줘요. 그래서 1900B형에 대해서 아침은 달걀 조림을 줄 거예요. 점심은 내가 두부 조림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은 쇠고기 볶음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달걀을 60g을 썼어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달걀을 60g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점심에 제가 두부 준다고 그랬죠. 두부 같은 경우는 내가 80g을 이용해가지고 두부를 줬어요. 근데 저녁에 쇠고기 볶음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쇠고기 볶음을 몇 회 줘야 되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 번을 썼어요. 점심에 두부로 한 번을 썼어요. 그러면 4회니까 2회가 남았잖아요. 그럼 쇠고기를 1회당 60g이거든요. 그럼 몇 g 줘야 돼요? 120g 줘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무 쪽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규도 그렇지만 이 트렌드가 좀 자주 바뀌어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나게 바뀐 적이 있는데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때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잘 모르거나 이러는 거는 여기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학원을 다 끝나고 나서도 좀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영양만점, 위생만점 네이버 카페라고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기존의 영양사님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수기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질문해서 보고 내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체 급식 많다고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국시원 가게 되면은 시험 과목하고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왼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목차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급식관리 개요 나오죠. 그렇죠? 개요는 우리가 급식 유형하고 급식 계획 및 조직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식단 관리, 메뉴 관리인데요. 메뉴 관리에 있어서는 식단 작성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개발 및 관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5문제가 기출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구매 관리에서 보시면 구매, 검수, 저장, 재고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6문제가 기출되고요. 그리고 4번에 생산 및 작업 관리인데 이건 수요 예측하고 대량 조리하고 보관과 배식하고 급식 품질 관리하고 급식소 작업 관리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선 7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위생 안전 관리인데 이거는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 그 다음에 급식 관리자 위생, 그 다음에 급식 시설 기기 위생인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3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급식소 시설 설비 관리, 여기선 2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7장의 원가 및 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원가 및 재무 관리, 사무 및 정보 관리, 여기서는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그리고 8번의 활장의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확보, 인적 자원 개발, 리더십과 동기부여 의사소통, 여기서는 5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9번의 마케팅 관리에 있어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살짝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문항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장당 몇 문항 나오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2교시에 들어가면 100문제 시험 보시잖아요. 그때 41번부터 77번까지가 급식관리 단체급식 문제예요. 그래서 몽땅 37문제가 나옵니다. 단체급식은. 분량이 꽤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수업을 시작하실 텐데 제가 단체급식을 이제 2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단체급식이 영양사가 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숲하고 나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숲을 배울 거예요. 숲을. 그래서 단체급식 영양사가 어떻게 하루의 일과가 정해지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럼 구매에서는 뭘 하고 메뉴에서는 뭘 하고 그러면 쭉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숲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급식 과정을 하나 크게 이해하시는 건데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구매 쪽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구매를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일하는 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딱딱 나눠서 공부하시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방식은 일단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써드려요. 수업하기 전에 키워드를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물론 이것만 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 요점하고 제가 수업하다 키워드에 들어갔던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제가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 한 3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출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주로 키워드 위주로 한 거. 그래서 이거는 저랑 수업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보시고 수업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답만 쭉 불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 적어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의 정의하고 목적 배울게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순환 과정. 네,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단체급식의 정의하고 목적,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다 해결 방안까지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환 과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급식관리 개요인데요. 저희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통상적으로 4문제 기출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환 과정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서는 단체급식이란 무엇이다, 단체급식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분류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지겹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급식 경영, 급식 경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전체로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데,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체급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단체급식의 가장 위쪽에 뭐가 있냐면은 환대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환대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호스피텔러티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맞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우리가 환대산업이라고 불러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반도체 산업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산업 중에서 환대산업에 단체급식은 들어가고 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은 급식이 있어요. 근데 요 급식 전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급식산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대산업에는 우리가 뭐 호텔업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뭐 급식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환대산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비스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환대산업인데 그 아래쪽에 급식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급식산업은 뭐냐면 가정 바깥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급식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급식 줬어 이러진 않잖아요. 가정 바깥의 장소에서 상업성 또는 비상업성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 단체급식을 모두 다 우린 급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푸드서비스라고 이루어지는 게 여기가 뭐다? 외식하고 단체급식 둘 다 우리는 급식산업에 해당한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단체급식이 되는 거죠. 저희 외식에 대해서는 안 할 거예요. 단체급식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급식산업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요거 제가 별표 하나만 할까요? 급식산업을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급식산업이 어떻게 분류가 됐었냐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다? 상업성, 비상업성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예전에는 분류를 했었는데 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비상업성이라는 건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비상업성에 해당하는 건 뭐 종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건 그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비상업성 급식, 상업성 급식이었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급식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뭐 분식집, 뭐 짜장면집 뭐 이런 거 다 상업적인 급식이었어요. 그리고 비상업적인 급식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 단체급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 A전자 직원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에서 돈 벌라고 그 사람들한테 식사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편의상 이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식사를 주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업성, 비상업성으로 딱딱 나눴었는데 요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위탁급식 업체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위탁급식 업체는 뭐다? 단체급식인데 상업성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낀 거예요. 위탁급식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외식과 단체급식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는 나뉘는데 외식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성의 목적으로 음식을 파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출장 외식업, 호텔 뭐 이런 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는 식당들 그런 데들이 다 외식업에 해당되고요. 단체급식은 요거 중요한데 직영 및 위탁의 형태로 동그라미에 특정 구성원들에게 또 더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반드시 단체급식에는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저희가 단체급식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특정인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산업체나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체급식에 들어가고 물론 군대급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급식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밑에 외식업과 단체급식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P급식자. P급식자는 우리가 뭐냐면은 제가 요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체급식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가끔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하나도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P급식자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급식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급식자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급식자고 피급식자는 급식을 먹는 사람들. 예. 그래서 급식, 우리는 다른 말로 급식 대상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피급식자는 식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 내가 저기 A 고등학교 가가지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영양사예요. 그러면 A 고등학교의 피급식자는 누구냐면 A 고등학교의 학생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피급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급식자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와서 물론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제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고정적으로 오시진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특정 다수라고 그래요. 여러 명이 올 수 있지만 특정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들를 수도 있고 그게 불특정 다수라고 부르고 단체 급식은 우리가 특정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A 고등학교다. A 고등학교 학생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웬만한 일 없이 3년 동안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계속 식사를 한다. 그리고 지속성 보면은 외식업은 지속성이 없어요. 매일 와서 먹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체 급식은 계속 먹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메뉴 보면은 외식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뉴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고정 메뉴하고 변동 메뉴가 있는데 고정 메뉴라는 거는 메뉴가 계속 똑같은 메뉴가 제공된다는 거고 변동 메뉴는 계속 메뉴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식업은 고정 메뉴, 단체 급식은 변동 메뉴입니다. 그리고 가격 보면은 외식업은 다양해요. 뭐 쫄면은 7,000원이고 라면은 5,000원이고 이런데 단체 급식은 웬만하면 한 가지로 제공이 돼요. 한 끼 식사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요는 식수 과연 몇 명이 먹느냐라는 건데 외식업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어요.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와서 먹겠죠. 그럴 경우는 식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적어요. A 고등학교 학생이 몽땅 6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200명만 먹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꾸준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폭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관리자는 보통 외식업 같은 경우는 점장, 매니저가 근무를 하게 되고 단체 급식은 영양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다음 중에서 가나다라마 1, 2, 3, 4, 5번 중에서 다음 중에서 외식업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1번 무슨 A 호텔 식당, 2번에 무슨 고등학교,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분식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그러면 외식업에 해당하는 건 분식점 아니면 호텔 식당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의 특징 두 가지를 골라라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에 우리가 영양적인 특징은 아니면 단체 급식의 무슨 원가 관리적인 특징은 이렇게 물어봐도 무조건 지속성하고 특정인이에요. 그리고 3번에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인데 요거는 조그맣지만 하나로 빼놓은 게 이게 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 급식에서 여러분들 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급식관리 개요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하면서 단체 급식의 경향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경향은 우리가 위탁 경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랜차이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급식소 안에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서 보시면은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식당에서 A 메뉴, B 메뉴, C 메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는 프랜차이징이 들어오기도 해요. 무슨 김간에 떡볶이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징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고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해서 금액이 아주 큰 급식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 여의도권에 가면은 한 끼당 10,000원, 12,000원 이런 급식도 단체 급식에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IT와 웰빙의 접목. 요즘 식권 안 쓰고 우리가 어플로 쿠폰 쓰는 데들이 좀 있어요. 식권이 이제 어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IT하고 좀 접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정식사 대체품이라고 HMR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식사 대체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 김치 같은 거 사 먹는 건 상상을 못했지만 김치도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스파게티 같은 거 완전히 한 끼 만들어서 담아놓은 거 있죠. 데워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가정식사 대체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닭갈비 같은 경우도 밀키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가정식사 대체품이에요. 사가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리 통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이제
뭐 쌀국수 먹는 거 아주 흔하잖아요. 우리가 급식시장 가서도 단체급식소에서도 쌀국수 뭐 일식 이런 거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줄 거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배달식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무인화 때문에. 그래서 무인화가 일어나고 있고 푸드테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문제는 딱 하나예요.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그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데 주로 틀린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단체급식 시장이 괜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으로 구분하는 게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아니에요. 서로 붙고 있거든요. 서로 뚜렷하지 않아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주로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면은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 나오는데 요건 앞에서 했던 거 법적인 근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식품위생법 제2조 12항에 보면은 집단급식소는 어떤 거다라고 법적에 나와 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줄 끌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체급식은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근데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집단급식소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 다수인이다,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한다.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정의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골라라 라고 하면 그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특정인하고 지속적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기숙사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바뀐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치원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급식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게 학교 급식에도 들어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에 플러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우리들이 병원, 산업차, 기숙사 들어가 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대학교는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에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식품위생법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보시면은 집단급식소는 1회하고 동그라미 할게요. 50명 이상이에요.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령 시행령 우리가 제21조 보게 되면 위탁급식 영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어떤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이거 위탁급식 영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문제가 집단급식소 정의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왔던 거는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느냐 50명 이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할게요. 그러면 단체 급식의 목적은 과연 뭐냐?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배울 텐데 목적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2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목적은 2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고유의 목적이고 하나는 전체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체 급식을 할 때 그러니까 피급식자, 급식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단체급식 분류할 건데 단체급식을 분류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법이 식사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급식, 군대급식, 산업체급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고유의 가진 목적이 있어요. 산업체급식의 목적이 따로 있고 학교급식의 목적이 따로 있고 그리고 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데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2가지로 알아놓을게요. 1번 공통의 목적은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뭐 학교 급식이건 산업체 급식이건 군대 급식이건 교도소 급식이건 다 똑같이 가지는 목적이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피급식자, 식사하는 사람의 건강 유지를 위한 거, 건강 유지 및 증진. 그 다음에 편리성 제공과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우리 산업체에 100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도시락 싸오는 금액보다
100인분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용 절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육성하고 사회성 함양. 이거는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 뭐 인간성, 예, 아는 분들이 이제 고개를 갸웃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혼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급식소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쫙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여기 6명 이렇게 앉았는데 요즘 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급식소가 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요. 의탁자를 벽으로 붙여요. 혼자 앉게. 네, 그래서 급식소에서도 약간 혼밥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육성하고 사회성 함양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목벽에. 그 다음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처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나라에서 지금 양파가 너무 남아돌아. 아니면 쌀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급식소에다 연락을 해요. 양파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원 같은 거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유 목적인데 요걸 별표 하나만 할게요. 문제는 요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공통의 목적은 그냥 봐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유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1번 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A 회사를 다니면 예전에 이랬어요. 요즘엔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에는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여기 내가 어느 공장을 들어갈까 막 내가 생각을 해. 취직을 할 거야, 둘 중에서. 근데 A 공장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점심을 줘. 그럼 아무래도 이게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간다. 이게 복리증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교육활동 효과 증진한다. 식습관을 이제 잘 만들자라는 거 학교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질병 치료 및 회복 증진, 건강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당연히 군력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육성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다음 중에서 공통의 목적이 아닌 것을 하면서 고유의 목적이 하나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통의 목적 다 쓰고 거기에 하나 뭐 이상한 게 낀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고유의 목적이. 그리고 고유의 목적 중에서 다음 중에 고유의 목적을 하나 골라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에서 고유의 목적을 잘 연결하지 못한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산업체하고 옆에 목적은 학교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급식의 이제 순환 과정 할게요. 순환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지금 쭉 드릴게요.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맨 처음에 가서 영양사가 뭘 하시냐면은 수요 예측을 해요. 수요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수요 예측부터 피드백까지 나오죠. 하나하나가 저랑 배울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과정에 따라서 제가 강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메뉴 계획은 하나로 묶어놓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메뉴 계획을 먼저 하는 데가 있고 수요 예측을 먼저 하는 데가 있어요. 수요 예측하고 메뉴 관리. 수요 예측은 과연 오늘 몇 명이 먹을 것인가 라는 것이 수요 예측이에요. 몇 명 먹을까 예측하는 거. 오늘 우리 공장은 600명이 있어.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연차도 몇 명 쓰고 하기 때문에 한 590명 먹겠다라고 예측하는 거, 그게 예측이고, 이게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저희 여의도의 증권가 같은 데 가면 벚꽃이 살랑살랑 날리면 우리 건물에 1800명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는 300명밖에 안 해. 사람들 다 벚꽃 구경 갔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그다음에 메뉴 계획인데, 메뉴 계획은 말 그대로 메뉴 짜는 거, 오늘 어떤 메뉴가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을 먼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수요 예측이 별로 필요 없는데 저기 내가 산골 들어가서 연수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먹을 데가 없어. 그럼 웬만하면 여기 식당에서 먹어요. 그래서 항상 200명이 먹고 있어. 그럼 이 사람 수요 예측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메뉴 계획을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맡은 식당이 메뉴에 너무 민감한 데예요. 내가 설렁탕 나가면 사람들이 100명밖에 안 먹고 돈가스가 나가면 350명이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메뉴 계획을 먼저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소요량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돼지고기는 얼마나 필요하고 쇠고기는 얼마나 필요하고 오이는 얼마나 필요하고라는 소요량 파악. 그 다음에 발주를 해요. 물건을 시키는 거죠. 물건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검수해요. 검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시금치를 30kg 시켰는데 시금치가 10kg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게 검수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저장일 수도 있고 장기 저장일 수도 있는 게 창고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냉장고, 냉동고에 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을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리하는 과정, 음식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배식, 서비스하는 과정, 실제로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 제공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잔반 처리도 하고 세척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계가 이루어지는데 회계가 뭐냐면 내가 오늘 3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80명이 왔더라라는 거. 그런 거 다음에 그런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350명 예상했는데 180명 왔으니까 내일은 350이 아니라 좀 적게 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일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1번, 2번, 3번 계획 실시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랜 2C, 플랜 2C 하는 게 이 계획 실시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관리 기능할 때 PDS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계획 실시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보면은 영양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계획에 해당하는 업무는 뭐가 있냐면 인력계획, 영양계획, 메뉴계획, 운영계획, 구매계획, 식수예측, 그 다음에 조리계획 이런 거 전부 다 계획에 들어가고요. 영양사가 하는 업무 중에 실시 2에 해당하는 거는 식단 작성, 구매 검수, 거장, 조리 등등등 모든 영양사의 업무. 평가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냐면 메뉴 평가, 그다음에 원가 관리, 각종 일지 재고 조사, 만족도 조사, 검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단체급식의 순환 과정은 너무 흔하니까 문제 안 나오고 플랜 2C 중에서 해당 업무 고르는 거 나와요. 다음 영양사의 업무 중에서 플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면 실시 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면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평가에 해당하는 것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를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체급식의 특징 한번 볼게요. 단체급식의 특징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쭉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읽고 나면 이제 단체급식은 뭐 어떤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조금 남으셔야 됩니다. 단체급식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급식을 한다. 두 번째, 외식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식단가가 많이 낮더라. 요즘 밖에 나가서 냉면 먹으려면 10,000원짜리도 많잖아요.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냉면인데 단체급식에 와가지고 내가 한 끼 10,000원 내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식업 대비는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영양사가 관리자로서 운영을 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한다고 했었죠. 그때 몇 회라고 해서 1회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영양사가 관리자로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고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 공급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줄거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외식업 같은 경우도 요즘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하지만 단체 급식처럼 뭐 1시간 급식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단체 급식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거의 급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1,000명이 먹기도 하고 2,000명이 먹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배식이 이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변동 메뉴가 많아서 메뉴가 날마다 변해요. 영양사가 메뉴를 정말 힘들게 짜야 되죠. 어제도 돈가스 나오고 오늘도 돈가스 나오면 막 식판 날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변동 메뉴를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서 600명이 먹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 600명들이 다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특히나 필요하다는 거고 작업관리 인력 운영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외식 같은 데서 만약에 내가 A 분식점을 하는데 사람을 갑자기 알바를 쓰게 됐어. 일하던 분이 안 나와서. 그럼 그분한테 그냥 이거 사요라고 갖다 그냥 말로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급식 같은 경우는 막 1,000식, 10,000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일일이 다 계획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단체 급식의 문제점하고 이제 개선 방안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이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점 하면 제일 뭐가 먼저 생각나요? 사람들이 맛없다고 그래요. 단체 급식에서 먹는 건 맛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까지 단체 급식은 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한번 볼게요. 문제점은 4가지입니다. 영양면, 위생면, 비용면, 심리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영양면에서는 사실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공하는 칼로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는 안 못해요. 여기서 영양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양가 산출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의 체격과 그 다음에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덜 섭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분식점에 갔어. 근데 나는 체격이 좀 커요. 크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2,4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먹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은 어때요?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 맞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거지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얘는 덜 먹는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량 조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섭취를 안 해요. 특히나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영양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람수까지 재가면서 600칼로리 딱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남기잖아요. 그러면 600칼로리 섭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위생면은 뭐냐면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종업원 위생교육과 시설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대량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위생면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비용면인데 비용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체 급식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안 먹어요. 이 돈 줄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 여유분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시설비 절약하고 이제 피급식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2,000원대 급식도 많아요. 3,000원대 급식이면 도대체 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쌀 같은 거 밥을 갖다 보통 이제 한 100g 정도 잡는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400~500원을 차지하고 김치 같은 경우 뭐 300원 차지하고 나면은 도대체 짤 게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영양사 출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한 30년 정도 이제 영양사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는 마케팅 쪽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안 가보는 식당이 없을 정도로 좀 많이 가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가 가장 높은데 낮은데 남들이 되게 물어봐요.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재료비가 500원인데도 있었어요. 재료비가 500원이면 제가 아까 쌀밥 얘기했잖아요. 쌀밥이 500원이에요. 재료비가. 근데 500원으로 도대체 뭘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똑같이 어떻게 나가냐면 밥 단무지 국도 못 주고 그렇게 나가는 데가 그 어디냐면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1,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예전에 그렇게 500원밖에 안 주는 데가 어디였었냐면요. 그 경찰서 가면은 유치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아 범인이라고 아직 안 됐어. 그래가지고 유치장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당 이제 500원밖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500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그거 안 먹고 전부 다 설렁탕 시켜 먹잖아요. 자기 돈 내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고 급식비가 정말 높은 데가 선수촌. 태릉선수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급식비가 정말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이상 책정이 되거든요. 급식비만, 재료비만. 그러다 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도 삼겹살을 구워주고 항상 뷔페로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데가 올림픽. 올림픽 급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보통 올림픽도 뭐예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급식이에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올림픽을 갖다 47일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식대가 얼마였냐면 300억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식대가 정말 잘 나가서 한 사람당 이제 한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식단가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특히나 그래도 단체 급식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보기 때문에 비용면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면으로 보면 심리면이 그거죠. 단체 급식이 뭐가 맛있겠어 도대체. 그래가지고 심리적인 가정식에 대한 향수로 인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기호 경향이 무시되기 때문에 단체 급식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식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레시피가 몇 개냐면 한 100개래요. 굉장히 음식 잘하시는 분들도 한 100개인데 단체 급식에서 쓰는 레시피가 몇 개냐면은
3만 개 정도 돼요. 근데도 단체 급식은 맛이 없다, 다양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약간 변칙인 게 단체 급식 메뉴 레시피 보면 한 3만 개잖아요. 미역국이 한 20개 돼요. 예, 황태 미역국, 그 다음에 뭐 들깨 미역국, 무슨 뭐 미역국, 홍합 미역국 등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인데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선 방안도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1번에 기호도 충족 및 잔식 해소. 뭐냐면 사람들이 식사 남기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모임을 해서 기호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메뉴 좋아하는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메뉴를 짜고, 두 번째는 급식 관리자의 자질을 좀 향상시켜주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위생적인 급식 관리 햇섭 아시죠? 햇섭 실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비 절감인데 이건 계절 식품을 한다거나 이제 대량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합리적인 경비 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경비 절감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어요. 재료비가 말도 안 되게. 왜 달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판에 뭐 2,0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달걀 한 판에 뭐 가면 뭐 5,000원, 6,000원 이렇잖아요. 5,000원짜리 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요즘 뭐 일본에 쌀값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양사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경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칙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재밌는 경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왜 여러분들 아시는 곰국, 설렁탕 끓일 때 뽀얀 국물이 끓여야 되잖아요. 한두 컵 없이 끓여야 되는데, 근데 재료비는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뭘 넣어요? 커피 탈 때 쓰는 크림, 프리마. 네, 그걸 넣어요. 그럼 뽀얘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근사한 곰탕이 나와요. 근사한 설렁탕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울 수가 없는 게 냄새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설렁탕에서 이렇게 프리마 냄새가 나냐,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다대기를 또 이렇게 막 넣어버리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조금 싸가면서. 그리고 파가 비싸던 시절에 있었어요. 대파가 너무 비싸서 대파 대신에 뭘 썼냐면은,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양파 맨 겉껍데기 있잖아요. 너무 시퍼래서 버리는 거. 양파 맨 겉껍데기 아시죠? 초록색이래가지고 아주 초록색이잖아요. 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얇게 쓸면은 대파처럼 보여요. 그 대신 맛은 전혀 안 나죠. 그래서 라면 같은 거 끓이고 그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대파인 줄 알고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또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추어탕 아세요? 추어탕? 추어탕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체급식에서는 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를 머리째로 다 갈면 추어탕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추어탕 맛이 나고 씹는데도 사람들이 추어탕인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등어 추어탕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추어탕 안 쓰고, 그러니까 임시점 같은 데서도 고등어 갈아서 쓰는 데도 있었어요. 추어탕 파는 가게에서 비싸게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예전에 달걀 너무 올랐을 때 전을 부쳐야 되는데 전 부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밀가루를 너무너무 얇게 풀어가지고, 밀가루 막 국물 이렇게 나듯이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치작가루, 노란색 내는 치작가루, 그걸 섞어서 쓰면은 계란 같아요. 그 대신에 단점은 식으면 정말 딱딱해진다는 거. 네, 그렇게도 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대신에 합리적인 경비 절감을 하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도 썼었고, 특히나 식용유 같은 걸 굳혀서 파는 영양사들도 있었어요. 비누 갖다 팔고 그걸로 이제 재료비 쓰고. 네, 그래서 합리적인 경비 절감을 하라는 거, 이런 변칙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합리적인 작업 관리인데, 이건 작업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이해를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식당은 어디, 층수로 볼 때 지하 1, 2, 3, 4 옥상 어디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식당은. 우리 지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식당들이 지하에 있어서 그래요. 예. 가장 이상적인 건 1층입니다. 예. 지하에 있으면 뭐가 안 좋으냐면, 우리나라 다 지하에 두는 게 뭐냐면 지하가 땅값이 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모 백화점 가면은 식당들이 지하 3층, 지하 4층에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인공호흡기 달고 막 이래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에 뭐가 막 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이 지하에 있으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1시쯤 되면 알아요. 아, 오늘은 카레구나. 식당 냄새가 다 올라와가지고. 예. 그래서 지하는 안 좋고, 옥상이 사실 요즘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스카이 라운지에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옥상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비싼 식당들 스카이 라운지에 많잖아요. 그 대신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식재료 검수가 힘들어요. 여기서 옥상까지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 잔반 나오는 거 쓰레기 1층까지 버리러 와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1층이 가장 좋은데, 근데 1층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1층에 웬만하면 식당을 잘 안 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급식 영양사로 일하시게 된다면 아마 거의 지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1층입니다. 이 얘기하니까는 저기 일산 쪽에 MBC 있어요. 거기 직원 식당이 좀 유명하거든요. 직원 식당이 옥상에 있어요. 네, 옥상에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방송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크레인 같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럭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검수를 어떻게 하냐면, 딴 데는 일일이 1층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카트에다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싣고 오르잖아요. 거기는 그냥 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트, 이게 뭐지, 탑차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놔요, 이렇게. 그럴 경우는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검수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발전인데, 단체급식의 발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제목부터 볼게요. 학교급식 나와 있죠.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병원급식이죠. 세 번째가 산업체급식이죠. 그 다음에 넘기면은 뭐가 있나요?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급식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있고요. 군대 급식 있고, 기타 급식으로 운동선수, 교정시설, 기내식, 열차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체 급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눌 때 어떤 식의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급식 한번 볼게요. 학교급식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변천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단체급식, 우리 영양사 시험의 역사를 봤을 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파트가 학교급식이에요. 하지만 안 나와요, 요즘에. 요즘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집 사셔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학교급식 문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한 4, 5년 동안은 학교급식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왔던 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사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구분 볼게요. 구호급식기, 자립급식기, 제도 확립기, 관리체제 전환기, 제도 확충 및 확대기, 전면 확대기, 운명체제 대변화기. 옛날엔 이거 연도까지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안 외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호급식이 뭐냐면 1953년에 동그라미 할게요.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언제 시작됐다? 1953년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고아나 극빈아동을 대상으로 외부 지원에 대한 동그라미식의 구호급식.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왜 시작됐냐면 구호급식으로 시작됐다라고 하세요. 1953년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때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아들이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전쟁 고아들이. 근데 얘들이 다 굶어 죽어요. 이제 애들이 혼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 이제 살려보자라고 해가지고 학교로 불러들인 거예요, 얘들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밥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 유니세프라든가 케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때 전쟁 끝났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이제 유니세프 통해가지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와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밥을 줬어요. 그게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시작이에요. 1953년에 구호급식으로 유니세프, 특히나 유니세프가 가장 먼저 뛰어왔죠. 여기서 이제 도움을 줬고, 뭘 줬냐면은 밥을 준 건 아니고 탈지 분유하고 이제 옥수수 빵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막걸리 마시던 주전자 있잖아요. 거기다 우유를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잔에다 우유 따라서 애들한테 먹이고 이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급식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립급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20년을 이렇게 나라에 외국에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발전이 너무너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73년쯤 되니까 우리가 밥 주자. 외국 도움이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밥 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립급식, 이제 스스로 급식을 하자라는 게 생각이 됐는데 원조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부 학부모의 힘으로 빵을 급식했는데 이때 1977년 학교급식 규칙이 개정되고 하지만 위에 건 20년이었는데 밑에 연도 보니까 4년 만에 끝났어요. 그죠? 왜 끝났냐면은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빵을 먹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빵급식이 폐지되면서 제도 확립기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급식이 좀 정립되는 거예요. 학교급식 재정 공포연도 동그라미 할게요. 1981년 1월 29일. 제 생각엔 영양사 시험에 이게 한 10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1981년 1월 29일.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100% 나옵니다. 근데 문제 안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1981년 1월 29일.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81년 1월 29일은 그냥 외울게요. 그 다음에 관리체제 전환기는 학교급식이 정착 발전되는 시기, 그 다음에 제조 확충 및 확대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 예전에 학교급식이 다 안 됐어요. 전부 다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이제 학교급식 무조건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면 다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였었고, 전면 확대기는 전국 초등학교 급식 전면 확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요즘은 이제 학생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전부 다 급식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이루어지게 된 게 사실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관부처 한 번만 볼게요. 우리나라 학교급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냐면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쟁 고아들 굶어 죽어가는 애들 살려줬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교육부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해가지고 교육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육부에서 계속 하다가 체육부로 갔다 문교부로 온 게 뭐냐면 문교부가 예전에 교육부를 문교부라고 불렀었어요. 그 교육부 얘기하는 거예요. 문교부는. 너무 웃긴 게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좀 약간 중구난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교육부에서 체육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교육부로 와요. 이 체육부로 갔던 시기가 뭐냐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한다고 외국에서 나와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근데 보면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교급식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좀 잘 꾸며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울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부에서 했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잠깐 일로 갔다가 다시 교육부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어서 해드릴 텐데, 요번 시간에 했던 거는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 했었는데, 정의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목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통의 목적하고 고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심리면이라든가 영양면이라든가 이런데 비용면이라든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까지 하고 있더라. 그리고 단체급식의 순환 과정은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